수로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자 대회를 개최하고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강벨트 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 일대 총선 격전지를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뉴스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 평가해 보겠습니다.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명인 박목월 시인의 미공개 작품 166편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돼서 문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장남이시죠.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와 또 미공개 시 복원에 앞장선 우정권 단국대 교수 스튜디오 모시고 박목월 선생님의 인생과 작품 세계를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러시아 대선 역사상 최고 득표율인 87.28%를 기록하면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의 첫 일성은 더 강한 러시아였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코너에서 벨라코프 일리아 수원대 교수와 함께 푸틴 5선 성공의 의미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합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또 하헌기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주호 대변인께서는 오늘 그 국민의힘의 총선 중앙선대위 발대식 또 공천대 대회 다녀오셨죠? 현장 분위기 일단 좀 어땠어요? 저희가 엊그제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고 네네.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사실상의 중앙선대위 발대식을 겸해서 공천되신 분들께 공천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습니다. 네네.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과 그 선거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자리였고요. 네. 선거에서 앞으로 남은 한 20여일 정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였던 아주 좀 희망차고 활기찬 자리였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어제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그 비례대표 공천 추천 명단이 발표가 되고 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이철규 의원께서요.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2명이 당선권에 포함된 상황에서 온갖 굳은 일을 감당해온 당직자들이 배려지 못한 데 대해서 실망감이 더더욱 크다.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비교적 당선권으로 분류되는가 싶었던 17번의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도 취소됐고요. 24번 받았던 주기현 후보자는 예비 후보 비례 후보 사퇴를 했고 좀 잡음이 있는데 이게 혹시 순번이 재조정될 여지도 있을까요? 사실 저는 국민의힘의 예. 선대위 대변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미래의 사정에 대해서는 그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네. 뭐 국민의 미래 입장에서도 당원 당규와 원칙에 입각한 공천을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뭐 순번을 재조정하거나 계신 분들을 이렇게 빼거나 새로운 분들을 국민께 다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당의 그 기류에 대해서 하헌기 부대변인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희도 뭐 공천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예. 당원 당규에 맞게 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뭐 저도 문제 제기를 보니까 예. 당원 당규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만든 당원 당규에 의하면 네네. 뭐 한 25%는 호남 배려해서 공천하기로 돼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문제 제기의 표면적인 이유는 전북 인사, 전남 인사 뭐 배려가 없다. 호남 당선권에 한 명도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당원 당규에 입각한 공천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명단 자체는 제가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몰라서 뭐 문제 제기가 하기가 좀 그런데 네네. 그 취소된 이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취소될 만하더라고요. 뭐 징계 이력도 있는 데다가 뭐 주진우 변호사
그 캠프에 있었던 거 외에는 뭐 도대체 이분이 뭘 대변하는지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잡음이 날만한데 뭐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호남 인사 배려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혹시 뭐 부연 설명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 호남 인사에 대한 그 공천 한 예. 25% 되는 네. 그 수치라는 것은 사실 저희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입니다. 네네. 국민의 미래의 당원 당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제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국민의 미래도 그 당의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공천을 했을 텐데 지금 이시우 그러니까 전 후보죠. 이시우 전 후보에 관련된 비위가 지금 드러난 상황에서 네. 공천을 취소하고 그 순번을 어떻게 보면 또 순번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저는 풍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미래에서도 비례대표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더욱더 그 전국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께서 나중에 한번 당원 단계 찾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 보면은 자세하게 국민의 미래와 알지는 국민의 못하는데. 힘이 뭐 그렇게 당원 단계가 틀린 게 아니고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위성정당이 있었지만은 25%뭐 배정한다는 거는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한번 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재조정의 여지가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천 주장에 대해서요. 이건 시스템으로 공천한 거라고 보면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또 하나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총선을 앞두고 소모적인 정쟁에 관심을 가질 텐데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신조 대변인님 당은 문제가 없고 해결해야 될 주체는 뭐 대통령실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대통령실이 방금 전에 입장을 낸 것을 보면 네. 이 문제에 있어서 당정 간의 이견이 없다라고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 두 분의 문제를 좀 따로 놓고 봐야 된다고 따로요. 생각합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죠. 네. 그리고 그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상처받고 분노하고 계신다면 저는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이 과연 공수처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분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소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공수처가 지금 어떠한 소환이나 조사 통보를 했거나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받고 예. 그 지금 그 반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어떠한 소환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이 호주로 떠났다. 근데 그것을 도피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종섭 대사께서 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공수처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서 그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 이분을 만약 막 그 런종섭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피했다라는 식의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대사로 도피를 시킵니까? 이분이 호주에 가셔서 어디 뭐 호주 사막에 숨어 계신 게 아니잖아요. 호주에 있는 주 한국 대사관에 계실 것이고 호주 한국 대사라는 그 명확한 직책이 있는데 이분을 도피시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조금 잘못된 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당원 단계도 그렇고 대변인께서 공당을 대변하러 나오실 때는 사실관계를 좀 한번 확인해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몇 개월 동안 예. 수사나 뭐 이런 게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압수수색도 다 있었고 출국 금지도 걸어놨고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핸드폰 포렌식이 진행돼서 거기에 나왔던 정황 증거들이 단독 보도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죠. 소환 조사를 안 했다 뭐 이러는데 검찰에서 송영길 대표 왜 소환 조사할 때 당장 소환할 것처럼 굴어놓고 막상 국내에 들어오고 난 뒤에 몇 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네. 몇 개월 걸리고 난 뒤에 송영길 대표가 아예 검찰에 찾아가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그 관련 인사들 검찰에서 했던 얘기가 수사라는 게 원래 절차가 다 있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죠. 소환조사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된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아무것도 안 했다. 프레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예.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출국 금지 관련해서 공수처도 뭐 동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가 그런 거 아니다. 네. 사용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수사방해 행위에 가까운 것이고 왜 도피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임명장을 받고 그렇게 해서 대사에 임명돼서 가면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진짜 무슨 야반도주 하듯이 물론 제가 뭐 대통령실에서 이 대사 임명하는데 이 사람을 도피했다 빼돌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네.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당장 호주의 그 이종섭
전 장관께서 가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절차를 건너뛰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밤에 야반도주하듯이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네네. 그런 건 당연히 여당 비대위원장께서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제가 좀 반박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가 수사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가 소환 요청을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현행법상 정부 대통령실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알 수가 없어요. 현행법상. 피의자를 아니, 범죄 피의자를 누가 대사 임명합니까? 이거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했다 그러면 기소를 했습니까? 그러면? 피의자지 않습니까? 기소를 했습니까? 신분이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절차를 대통령실이나 알았으면은 이분을 당연히 안 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공수처의 수사 절차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장관이 우선은 뭐 잠깐만 하나만 지적할게요.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지 않습니까? 전 장관이시죠. 전 장관이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승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몰랐던 건 무능한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일개 어디 뭐 무슨 몇 구급 공무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실 몰랐다는 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선은 그 하은기 부대변님의 어떤 지적의 부분은 이제 어떤 관련 혐의에 대해서 수사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나서 어떤 절차에 거쳐서 가면은 더 낫지 않겠냐. 그것을 또 대통령실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왜냐하면 호주 대사로 임명하던 그 검증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범죄 피의자면은 수사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 몰랐다고 하면 검증을 안 한 또 거죠. 신조 대변인 말씀도 이런 것 같습니다. 당사자에게 출금제가 됐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절차들은 다 수사의 과정의 일련이고 또 하나는 아그레망이라는 또 양국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 게 아니겠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눈 것의 핵심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의견 듣고 0232님 뉴스레터 K 이번 선거에서 서로 반목하지 않고 정책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했으면 합니다 하시는데 정책 얘기에 관련된 거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연일 총선 격전지를 좀 방문을 해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한강벨트를 집중 공략했어요. 서울 동작구, 서대문구 그리고 마포구까지 방문을 했는데 우선은 그 국민의힘, 민주당 양쪽 입장 들어볼게요. 한강벨트는 국민의힘에게 우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한강 벨트를 예. 포함해서 이 수도권 전체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전하는 지역입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공을 들일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께서 방문하신 동작, 서대문, 마포구 이 세 지역을 좀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약세이거나 후보로서 좀 자격이 없는 분들 그리고 또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었던 분들의 네네. 문제점이 좀 많았던 곳들입니다. 특히 동작 같은 경우에 지금 류삼영 총경이 그 계신데 그분이 뭐 어제도 그렇고 여러 지금 설화에 좀 휩싸이시지 않았습니까? 예. 최상병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헷갈린다거나 그런 분이 있었고 서대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명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이 된 지역입니다. 네. 이분이 그 최종 경선 3인 안에 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어떠한 모종의 무언가가 있었는지 몰라도 최종 3인 안에 들었고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포 같은 경우에도 노웅래 의원이 돈봉투 연루되셨죠.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지역이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 민주당의 약한 고리를 조금 공략해 보려는 그런 목표고 의지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곳인가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네. 약하고 말고 떠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 수도권이 다 중요한 지역이라서요. 한강벨트가 중요하고 어디는 뭐 덜하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한강벨트가 우리 입장에서는 약하고 네. 딴 지역은 강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네.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모든 지역에서요. 지방선거나 뭐 대선에서 어쨌든 간에 패배했고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는 텃밭이고 어느 지역은 약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늘 강원, 춘천 또 원주를 찾았고 또 경기도로 돌아왔고 특히나 이제 나흘 연속 수도권 지역을 돌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 계속해서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도권이 격전지니까.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희는 뭐 일단 전통적인 선거의 의미로 치면 영남은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네. 호남은 민주당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충청이랑 수도권에서 승부처가 갈린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수도권이라는 지역구가 넘어가면은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한 바퀴 더 돌고 두 바퀴 더 돌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유세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판세에 대해서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 151석 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는 목표치도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거나 지금 170석을 언급하는데 정말 현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했거든요. 하은기 부대변인.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표치 그리고 걱정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사실 151석 예.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불만이 있긴 했습니다. 그 말은 열 몇 석 정도는 저희가 빼앗기는 걸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뒤집어 말하면.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나 예. 당에서는 선거 때는 소위 그 왜 예전에 박지원 그 원장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골프랑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고. 예. 겸손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좀 더 오만하면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자세로 그렇게 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지금 안산갑인가요?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폄하 발언 관련된 논란이 계속 나오면서 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선대위 뭐 내부 갈등까지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보이세요? 근데 저는 공천 문제라든가 뭐 망발 문제라든가 뭐 앵커께서도 아시기 테지만 네네.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잘 왜냐면 모르겠다. 네. 노무현 대통령 그때 당시에 부퇴위할 때 비판하던 인사는 진보 진영이 꽤 많고 민주당에서 기공천 받은 분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공천해놓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건으로 신문 칼럼 비판건으로 다르게 처리한다라는 건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함질에 밟았을 때 뭐 목발 경품으로 주자 이런 거는 이제 군인에 대한 비하라든가 유권자에 대한 폄하인데 네. 정치인에 대한 공방은 사실 지금 한국 정치인 중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예, 말씀 좀 말씀하십시오. 드리고 싶은 게 양문석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만 비한 게 아닙니다. 지금 드러난 것이 이찍이라는 발언을 계속하고 이찍 선동 언론에 의해서 선동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안산 그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산을 일컬어서 지저분하고 장난질을 잘하는 동네라고 폄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만 비하한 게 아니라 본인이 출마한 지역의 지역민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비하 발언을 뭐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스스로 후보를 물러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의 막말 논란에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건 잘못했죠. 네, 그런 네. 건 잘못했는데 그 뭐 공천한다고 하면은 그 안산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보면 네. 될 일이라 생각하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단일화 관련된 얘기를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하고 진보당은 서울 중랑갑 지역구에서 서영교 후보로 단일화하는데 합의를 했고요. 지금 그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 연대 속에서 그 지역구 후보 단일화가 전국 곳곳에서 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 단일화 상황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상원 의원이 탈당했거든요. 예. 무소속인데 진보당이랑 이제 단일화 아마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상 진보당이랑 이런 식의 선거 연대를 펼치는 게 무슨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면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거다 하면서 이 단일화 상황을 좀 비판한 듯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주신다면요? 그건 뭐 철진한 색깔론이고 예. 언제적 종북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죠. 진보당이 지난번에 원래 전신 세력이 통합진보당이지 예. 않습니까?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했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기억을 다 하거든요. 네. 뭐 폭력, 유령당원 동원, 그다음에 무슨 비례 경선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저질렀던 정당인데 그 이후에 뭐가 바뀌었는지 저는 몰라요. 보고서가 제출된 바도 없고 네네. 본인들이 통렬한 반성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비례연합 같은 걸 해서 제가 표를 민주당에 줘버리면
제가 무슨 지향과 노선이 같지도 않은 이분들이 원내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연대 이게 향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신조어 대변인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연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예. 큰 차이가 없지만 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들이 종북 세력의 국회 원내 진입을 걱정하냐면 비례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3인 진보당에 추천하신 분들을 좀 보면은 뭐 내란 선동을 이끌었던 이석기 전 의원 유죄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에 대한 석방운동에 앞장섰던 분들 계시고요. 그 심지어는 뭐 시민사회 추천했던 분들 중에는 주체, 그러니까 북한식의 연호를 사용했던 분도 계십니다. 예, 예. 그러한 분들을 뭐 시민사회에선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금 진보당에서 비례대표 추천한 3인 같은 경우에는 네. 하나의 반미 후보가 떠나면 또 다른 반미 후보, 반대한민국 후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사실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그 대한민국의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법을 만드는 자리고요. 입법부기도 예. 하고요. 만약에 국회 정보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일반인 그러니까 국회 정보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지 기밀도 않습니까? 다루죠. 예. 그런 기밀들이 북한으로 빼돌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네. 그러한 분들의 원내 진입을 걱정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이 진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우리의 그 전통과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호를 지키려고 한다면 예. 비례연합을 조금 파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 뒤쯤인가요? 6시 반에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그 전략 경선 결과도 발표되는데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 대결 결과가 나와 있나요? 하은기 부대변인님? 사실 어렵죠. 박용진 네, 의원이 네. 좀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 네. 근데 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룰을 짤 때 사실 너무 오만방자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뭐 저희 통상적인 예상으로는 박용진 의원이 이길 수가 없는 선거지만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어제 광주 전북 지역 찾아서 호소한 데 이어서 오늘 봉하마을 찾았고 또 최근 행보다 의미 앞으로는 박용진 의원께서 물론 결과 나와봐야겠지만 정치적 역할 어떻게 해 나가실까요? 그냥 이런 게 되게 예.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해요. 강북을 국회의원을 뽑는데 지금 선거운동을 광주 전북 뭐 이런 데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거기에 권리당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되게 일반 유권자들이라던가 강북 주민들 보기에는 되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좀 지도부도 혹은 선대위도 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박용진 의원이 이런 불리한 룰에도 불구하고 살아 돌아오면 정치적 위성이나 지위는 훨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물가 2%대 안착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달라 당부했고요. 뭐 언급 중엔 그런 언급이 있었어요. 청년 정책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특히나 각 부처와 위원회는 청년 보좌 역들이 미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청년 보좌역 하면 또 우리 신주호 대변인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청년 보좌역 분들이요 각 부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예.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이던 네.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년 보좌역들을 기용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청년 보좌역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랬었죠.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예. 청년 보좌역들이 매일매일 올리는 보고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로 해서 이 문서로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희의 입장이 시시각각 반영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 했었던 그 실험을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 보좌역들이 총 33분이 계시고 네네. 또 각 부처나 대통령실과 유기적으로 일을 연관해서 하면서 청년 정책 수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있는 청년 TF팀과 협업을 통해서 청년들을 향한 실질적인 혜택, 도움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처음에 나왔을 땐 전문 임기제가 아니었습니다. 네네. 처음에 할 때는 장관의 임기와 같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청년 보좌역에 한해서는 전문 임기제로 하면서 그 고용 불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년들이 그게 가장 불안함이 큰데 그 고용 문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결한 것이 있고 좀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많이 보이고 있는 정책 같습니다. 청년 정치인이신 하은기 부대변인 청년 보좌역 윤석열 정부의 이런 기용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선거가 왔구나. 선거가 생각이 왔구나. 일단 첫 번째 들고 신조 대변인께서도 뭐 청년 보좌역이라고 하지만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거기 그 청년 보좌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 지금 하고 계신. 네. 네, 역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요? 실제로는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예. 지금 3월이잖아요. 3개월 전에 저희 대한민국 2024년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중에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이런 있었죠. 거 이제 한창 이 많은 청년들 어려운 청년들한테 실제로 좀 도움이 되든 효용 있는 정책이었는데 그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예산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국민 미래와 관련돼 있는 R&D 예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원들 다 그 예산에 의존해서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 삭감됐죠. 그다음에 실제로 국토부에 보면은 그 뭐 전세 사기 대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피해자들 다 20대 30대거든요. 네네. 근데 청년 보좌역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말해도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요. 문제의식에 동의해도 뭐가 되지가 않아요. 예. 20대 30대들 얘기들은 언제나 선거 때만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정책이나 예산이나 그런 거 보면 다 잘라버리고 실행을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 정책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 정책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은 이미 작년에 다 정해져 버렸고 예. 문제 제기할 때는 안 들었는데요. 또 하나가 오늘 그 민생 토론회 자리에서요. 영등포 지역에 오셨군요. 영등포를 비롯해서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민생을 살리겠다. 뉴 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네요. 이 계획에 대한 한 줄 평 짧게 좀 들어볼까요? 신조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영등포 이 예. 지역에서 그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역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염원을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영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그런데요. 그 이런 민생 토론회 행보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서 관권 선거 운동을 지속한다면 22대 개원 직후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조국 대표의 주장. 하원기 부대변인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다 하던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선거 앞두고 뭐 민생 토론회 이런 방식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지역 방문하고 다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너무 과도한 저도 관권 선거처럼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뭐 국정조사 한다고 해서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예. 그냥 뭐 조국 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본인들이 22대 국회에서 할 의제들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 얘기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지금 지지세가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많은 언론과 여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20대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청년 정치인 분들로서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신조 대변인. 조국 혁신당이 어제 비례대표 그 명단을 발표했죠. 순번을 발표했죠. 그 순번에 보면은 대다수가 범죄 혐의자거나 이미 피의자십니다. 네. 피의자 유죄를 받았거나 하신 대다수는 분들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예. 계신 분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향한 젊은 층의 지지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조국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과 원칙, 상식이라는 그 가치를 반해서 본인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입시 비리 2심까지 유죄가 났고요. 제가 볼 때 아마 3심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날 확률이 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조국 대표가 뭐 이 국정조사 얘기하고 처음에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 이런 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말씀하실 시간에 본인의 그 재판에나 좀 신경 쓰시기를 바라고 네. 20대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인과 그리고 본인 조국 일가가 해왔던 그 일련의 행태들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반성을 하신 다음에 진짜 정책 수립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20대 지지율 잘 나오나요? 국민의힘은 잘 나오나요? 저는 하여튼 뭐 저도 이 얘기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데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조국 혁신당 혹은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들한테 당연히 탄핵을 받은 사람인 것이고 당연히 지지할 수 없죠. 근데 그 조국 혁신당 자체가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양 당이 중도층 유권자들이나 연성 지지층이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이 동원되는 당 이렇게 버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개인을 뭐 방어하기 위해 혹은 방탄하기 위해 쓰여져서는 안 되는 행정권이 남용되고 있는 당. 그러니까 예. 개인을 위해 정당이 동원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국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구속이 되든 아니든 정당이 그거를 뭐 수호하거나 방탄하기에 동원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 이미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지도가 쏠리는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진보당과의 연대 때문에 반사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시민들이야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장관 비판하면 그게 뭐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거기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좀 보면은 예. 민주당에서 빠져나간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공작을 일삼았던 황운하 의원 계시고 음주운전 전까지 있으신 신장식 씨 계시고 조국 대표 말씀드렸다시피 2심까지 유죄 나왔습니다. 그런 당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지 저는 그게 의문이긴 그런 합니다. 당보다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반성하셔야죠. 저 다 잘 나오죠. 예. 아니,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랑 합치면은 이런 안 되지 말씀하세요.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당선자 나오면 임기 내엔 찍었거나 안 찍었거나 온 국민이 합심해서 밀어주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네. 말씀으로 좀 가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하헌기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2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지나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구간으로도 각각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4km 주춤하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다부 터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초정에서 삼락까지는 5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 격전지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 가운데 한 곳이죠. 경기 부천 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재선 박성중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새로운 미래 서른 의원은 지난 14일 인터뷰를 했고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김기표 변호사는 내일 만나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초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던 행정가 출신이자 서울 서초을 재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번에는 경기 부천을에 출마하셨는데요. 먼저 출마의 변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부천을이 지난 20년간 민주당이 장악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부천이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네. 부천이 예전에는 전체가 한 90만에 육박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네네. 지금은 77만으로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예. 또 세수도 줄어들고 기업도 나가는 그런 대부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천 시민들이 이제는 좀 후보를 바꿔야 된다. 국회의원들을 좀 바꾸고 시장을 바꾸고 이런 어떤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당에서도 도시행정 전문가인 저를 전략 공천해서 한번 기대를 꼽아봐라 이런 차원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부천을 지역은 또 중동 신도시도 있고요.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인데 다른 경기 지역에 최근 조성된 신도시들과는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지역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요. 네, 이 지역이 민주당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주민들께서 굉장히 좀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겠나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제가 지난 2주간 열심히 뭐 지하철로 또 지상에 또 여러 어떤 직능 단체로 네. 각종 모임으로 뭐 여러 군데를 한번 가보면서 느낀 것이 네네. 생각보다는 괜찮다. 주민들에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또 지난 부천의 어떤 그 주거, 이 30년의 주거 형태의 어떤 재건축 문제, 네네.
또 교통 문제, 또 교육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또 상당히 반겨주는 그런 차원에서 참 지금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나타난 지역구 선거 구도는 민주당에서는 검찰 출신의 김기표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고 현역인 서른 의원은 탈당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출마하면서 3파전인데요. 상대 후보 2명 각각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 서른 네. 후보는 지난 12년간 3선을 여기서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도시 발전에 대한 성과가 주민들로부터는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 또 어떤 교체 지수도 상당히 높은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예. 새로운 후보로 선택된 김기표 후보는 네. 이 사람은 이재명 사건의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실제 56억의 어떤 부동산 특혜 대출 의혹도 있고요. 예. 요사이 그 일반 주민은 1억 그 대출도 받기 힘든데 56억이나 받았고 네. 또 임야 투기억도 있고 그걸 임야를 인해서 45억 다른 사람이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서관에 3개월 만에 사퇴했거든요. 네. 이런 인물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역시 이재명 어떤 대표의 그런 관련 대장동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기표 변호사 관련 입장은 내일 다시 한번 여쭤봐서 들어보고요. 자, 그러면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보실 때 나 박성중 본인의 강점은 어디에 있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도시행정 전문가로서 이론과 실전을 완전히 겸비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그 행정고시 출신으로 도시행정학 박사로 또 일본에서 3년 유학을 했고 네네. 또 한국, 일본, 미국 ESCI 논문도 있고 또 예. 대학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이런 이론적으로 탄탄한 걸 가지고 있고요. 또 실전에서는 제가 서울시에 한 20년 근무하면서 그 지하철 버스 전용 차선도 제가 기획을 했고 예. 또 실제 부천 구간에 지금 7호선 이걸 제가 2000년대 서울시 교통기획과장 때 제가 기한을 해가지고 12년 후에 7호선이 됐던 겁니다.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서초구청장으로서 경부고속도로 지하도 내가 처음 제시를 했고 예예. 또 서초에 70개 단지 재건축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서 네. 정말 부천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실전을 연습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천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 강점이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행정적인 여러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시급한 부천 을 지역의 현안은 이건 것 같다. 어떻게 분석되시던가요? 저도 그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한 25년을 근무하면서 예. 도시행정을 쭉 봐왔는데요. 네. 요 부천에 와서 지금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밤낮이 구석구석을 살펴보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30년대 중동 신도시 재건축 재정비 문제입니다. 네. 저도 이사를 와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노후화됐더라고요. 네. 그럼 그 재건축 재정비가 제 1번 문제고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어떤 교통 문제. 예. 7호선에 굉장히 잼이 많이 걸리고 또 혼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네. 또 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 문제. 경부고속도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하 문제.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장래적으로는 GTX, B, D, F까지도 추진해서 정말 서울과 전부 연결되는 그런 어떤 교통의 어떤 그런 문제 있고요. 또 세 번째 크게 주민들이 이야기한다면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예요. 예. 이 부천이 진학률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한테 기회를 준다면 네. 부천을 서울로 편입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교육 무슨 공동학군이라든지 또 그 과학 영재학교 어떤 유치라든지 예, 제가 예. 한 번 더 3선을 하게 되면은 네. 가방위에서 6년을 했고 이번에 하게 되면은 가방위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천을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메가시티 부천 공약도 과거에 말씀하셨다 보니까 이런 현안들 저희가 실현 가능성 여부 잘 한번 지켜보고요. 과거에 그 박성중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서울 서초을에 공천된 신동욱 후보가 저희 뉴스레터 K와의 인터뷰에서 박성준 의원님의 지역구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세가 강한 부천을로 가서 그곳에서 한석이라도 좀 보태겠다는 용단을 내려줬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평가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면요? 저도 네. 서초에서 여러 가지 공천을 그 당시 예비 후보로 신청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그대로 됐으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컸었죠. 그런데 당에서는 부천이 이렇게 어렵고 또 우리의 세력을 한번 빗대를 꼽아볼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네. 여러 후보를 선택하다가 도시행정 전문가로서 제가 가장 가는 적기이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당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 끝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확인 끝에 내가 가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뚫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네.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부천을 지역구는요. 지난 6번의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5번이나 당선됐을 만큼 현재 여당으로서는 일부 혐지로 분류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은 또 다른 경기 지역 신도시들보다는 평균 연령대가 좀 있고 또 자영업자 비율도 높은 곳인데 이 때문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이고 또 공세적인 선거 전략을 취하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혹시 지금 총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모습 가운데서요. 가장 비판받아야 할 점은 어떤 이슈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24년 중에서 20년을 민주당이 여기 이 지역을 집권했습니다. 네. 시장이건 국회의원이건 도의원이건 시의원이건 네네. 실제 그런데 지역을 발전시키면 모르겠는데 지역이 대보돼 있거든요. 이분들은 많은 여러 가지 공약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나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나토 정권이었다. 노 액션, 액션은 없고 토크니 말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네네. 이분에 된 변호사도 세 명의 어떤 후보들, 국회의원 후보들 가벌병이 있습니다만은 예예. 그 중에 2명이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당군 일에 최대의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그런 일당을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참 이렇게 한다는 것이 주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분들이 와서 과연 제대로 하겠느냐. 부천이 새로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어떤 토목 이런 건축 이런 공사들이 많은데 네. 또 다른데 걱정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도시계획 전문가에서 제에게 맡기면 화끈하게 부천을 혁신시키고 변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부임 건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황상무 수석의 발언 건을 둘러싸고는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황이 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그 중에서도 지금 부천 을 지역구 선거 득표에도 이런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나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 관련해서는 네.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을 임명하고 또 출국하고 현지 가서 하는 거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게 대해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네네. 다만 해병대 사망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이 작년 9월 달에 공수처에 고발하고 6개월 동안 공수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정치로 끌고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소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일단은 대사로 가 있기 때문에 또 호주가 최근에 우리나라 막대한 방산수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전 국방부장이 가서 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너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황상무 수석 관련해서는 예. 이것도 MBC가 너무 과도하게 공격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이미 사과를 했고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이미 사과를 했고 옛날에 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 상대로 후레자식 같으니 이래도 한마디도 제대로 MBC 보도도 안 하고 네네. 또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할 때 우리 경호원들이 그 중국 경호원한테 우리 기자들이 쏘들 맞아도 예. 당해도 MBC는 거의 단신 처리하고 안 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그 기자들하고 같은 언론이 옛날에 해식 테러가 있었다는 그 발언 그 자체로 이렇게 융단 폭격을 하는 것은 조금 어떤 MBC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앞서 언급을 하셨고 또 얘기를 나눠본 이슈를 포함해서요. 각 당의 공천 과정 그리고 어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조금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가 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권자분들을 직접 만나보시면은 이런 분위기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네. 저희 뭐 부천 좀 지역입니다만은 지역 민심에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역의 역시 민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기입니다. 네네. 여러 가지 어떤 경기가 조금 좋지 않다. 또 먹고 사는 게 그리 쉽지 않다. 네네.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아까 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재건축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됐거든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네네. 이런 관련해서 이번 4월 27일 날 일단은 그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우리 지역이 해야 되느냐 이게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그 지역의 어떤 변화가 화끈히 좀 예전에 정치인들이 자꾸 변화된다고 목소리만 높였지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좀 정치인 그중에 변화를 통해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서 저희들에 대한 부천 민심은 크게 나쁘지는 않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도권의 판세는 국민의힘에게 있어서 상승세인지 아니면 하락세인지 아니면 답보 상태인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여러 언론에서 최근에 많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에 보면 서울을 비롯해서 예. 하락세인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저희는 네. 또 반전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 네네. 하루 사이에도 여론의 변화가 있을 수 있듯이 앞으로 3주 가까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그 어떤 변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그 3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들 혹은 변수들 어떤 변수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예. 여러 그 과거의 선거를 많이 보면은 네. 막말 파동, 막말 파동이요. 말실수. 말실수.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혹시 이제 북한의 총선 개입 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북한의 총선 개입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를 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 뭐 그걸 한다든지 도발 상황이요. 도발 상황 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네네. 그에 따라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세 번째는 역시 그 청년 표심 투표율. 예. 투표율의 어떤 출렁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또 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전망, 경제의 어떤 여러 흐름 네.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안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대 증원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강한 의지를 거듭 밝히셨는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현 정부의 결단이라는 측면에서 여당의 득표 요인이겠지만 장기적으로 해법이 안 나오면 우리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예, 우리가 개혁을 한다는 것은 이 살을 벗기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네. 그렇게 굉장히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걸 당하는 사람은. 네네. 예를 들어서 OECD 자료에 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의 의사 수가 2.6명입니다. 예. OECD 중에 최하입니다. 제일 그 많은 데는 그리스는 6.3명이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의사 수는 늘려야 된다는 게 확실하고요. 적응이 돼야 된다는 게. 네네. 두 번째는 이 2,000명도 사실은 각 의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네. 그걸 가장 적은 숫자로 흥기거든요. 자기들이 처음에 요청할 때는 많이 요청해놓고 네.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마치 그게 자기가 요청 안 한 것 같이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우선 의대 증원은 시대적 갑이다.
예전에 개혁 조치들을 보면 보통 엄청난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14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방직 기계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손으로 그 옷을 떴는데 예. 어느 대학생이 케임브리지 대학생이 기계로 만들어서 이걸 하면은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방직 기계를 만들었는데 네. 그 엘리자베스 1세가 그걸 허가를 안 했거든요. 아, 네네. 왜?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예. 또 저 이슬람 계통에는 그 15세기에서 17세기에 보면은 네. 그 인쇄 그 금속 활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걸 못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슬람의 그때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한 200년 가까이가 네. 그 유럽은 한 뭐 60%의 어떤 그런 구독률이라면 여기는 뭐 한 3-4%. 예. 그런 어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게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의원님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요. 경기 부천 의뢰에서 당선되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정치적인 포부 한번 듣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네. 도시행정 전문가로서 부천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혁신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뭐 재건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네. 교통이라든지 이런 그동안 제 경험을 한번 집대성해서 완전 바꿔보고 싶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네. 또 제가 이제 가방위원장이 된다면 네. 방송의 정상화라든지 포털의 제자리 찾기라든지 네. 그 유튜브의 가짜뉴스 어떤 제어 조치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네. 정말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중 경기 부천을 총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매일 아침 민정이는 학교에 가기 전 엄마가 먹을 죽을 끓이고 약을 준비합니다. 7살 때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엄마의 돌보미로 살아온 민정이. 오랜 시간 지병을 앓아온 엄만 작년 말 위암 수술로 위의 반 이상을 절제했는데요. 체중도 20kg 넘게 빠져 거동조차 힘겨운 상태. 수업이 끝나면 민정이는 집으로 달려와 엄마를 씻기고 4번의 죽을 쑤며 수십 개의 약을 챙깁니다. 엄마가 잠든 후에야 비로소 책을 펴는 고된 환경이지만 민정이의 성적은 늘 상위권인데요. 이런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가슴 아픈 엄마는 오늘도 몰래 눈물을 닦습니다. 민정이와 엄마가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봄비가 내리며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지금은 동쪽을 중심으로 구름대가 남아있는데요. 서울은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릴 수 있고요. 경기, 강원, 충북, 전북과 경북은 가끔 비나 눈이 오다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 특히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에 밤사이 시간당 1에서 3cm로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산지에는 최대 15에서 20cm 이상 폭설이 예상됩니다.
해안과 제주도에선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동해상에도 특보가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어젯밤 발생한 황사가 날아들면서 서쪽의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높은데요. 특히 전남 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활동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도, 광주 3도, 부산 4도, 춘천 영하 2도,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6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거주비 절감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선거운동을 지속한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한강벨트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대사의 즉각 귀국과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앙선대위 발대식에는 남은 22일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부임과 관련해 대통령 게이트라고 공세를 이어가며 이 대사 즉각 소환과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가한 과징금 부과에 법원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시인 정지용은 북에는 소월, 남에는 모걸이라면서 이 후배 시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까지만 들어도 이분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아실 것 같은데요. 나그네, 청노루, 이별가, 윤사월 등의 대표작을 남긴 청록파 시인 박목월의 미공개 시 166편이 박목월 시인이 타계한 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미공개 시는 박목월 시인의 장남이신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의 자택에서 보관해오던 62권의 육필노트와 또 경주시 독립목월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18권의 노트에 잠들어 있었는데요. 스튜디오에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박목월 유작품 발간위원회 위원장인 당국대 우정근 교수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일단 KBS TV 문화가 산책 또 아침마다 프로그램에서 자주 뵀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또 KBS 나들이라서 반가우신 분은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관 들어오려니까 네.
어색하고 그러더니 가만히 보니까 보던 길이더라고요. 네, 눈에 익으셨을 겁니다. 또 며칠 전에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아버님이신 이제 박목월 선생님의 미공개 시를 또 공개하셨는데 그때 좀 감회가 깊으시고 남다르셨겠어요. 어떠셨어요? 그래 남의 시 읽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또 더욱이나 돌아가신 지가 40년이 지나서 네. 다시 아버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박수원이가 시를 쓸 때 읽으면서 쓰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읽어도 내가 그 소리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네. 소리였어요. 또 장남이시고 아들은 또 보통 아버지를 닮잖아요. 그래. 네. 자, 또 노트에는 지난 1936년부터 돌아가시 전까지 네. 이 박목월 선생님께서 한자 한자 이렇게 소리 내면서 써 내려가신 시어들이 빼곡히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에 수십 권의 육필 노트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 이런 게 궁금한데 이게 어머님이신 유익순 여사님이 남모르게 간직해 오셨다고요? 그래, 그 참 나도 몰랐지만 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이 일기 비슷하게 쓰시던 그 노트부터 네. 나그네를 쓴 노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금방이죠. 네네. 해방기 있죠. 4.19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5.16 있죠. 또 6.25 전쟁이라는 큰 전쟁도 있었죠. 네네. 우리가 그래서 이사 간 걸 보니까 참 길고 깊더라. 내가 경주에서 태어나서 예. 대구로 갔다가 서울로 올라갔다가 네. 서울서 다시 경주로 내려왔다가 서울로 올라갔다가 수목하고 다시 올라가고 네네. 이 기나긴 한 국토를 가로지르는 먼 시간 동안 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노트를 소중하게 장롱속이나 그 보재기를 싸든가 종이를 싸서 몰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됐어야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제가 또 들어보니까 그 유익순 여사님께서 이 습작하다 버리신 그런 메모까지도 허투루 두지 않고 다 이렇게 챙겨두셨다고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전쟁 동란에서도 남부여대 하시면서 꼬깃꼬깃 잘 챙겨서 좀 모아두셨던 작품인 것 같고. 근데 어머님에 이어서 오랜 세월 동안 육필 노트를 또 보관해 오셨는데 왜 이제서야 아버님의 미공개 작품을 발표하게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1차는 한번 조금 한 5권 정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지만 네.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내가 이때껏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내 평가를 통해서 아버님의 시가 네. 세상에 나가는 것이 내가 제일 좋은 방법인가 이 방법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공개는 해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나 혼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네. 그리고 또 이것이 공개한다고 그래서 62권에 들어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쳐다봐야 되는 일이라 예. 그것이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그러시겠죠. 더욱이나 그 평가까지는 더 어려워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또 시집을 쓸 때 예. 거기 요 노트에 쓴 시들 여러 편 중에서 한 편을 골라서 시집에 올리고 다른 건 안 올린 것도 있고 네네. 신문에 발표하면서도 이쪽 시는 올리고 이쪽 시는 안 올린 게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에 내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 내가 볼 때는 아버님 생각은 어떠시든 간에 사람들이 아버님이 이런 시를 썼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또 아버님의 문학사적인 시적 실험의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알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 이수현님, 박동규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네요 하면서 반가워하시고요. 지금 저 우 교수님과 박 교수님은 사제지간이시고요. 또 우 교수님께서 이 미공개 시를 발표하자고 처음에 제안하신 분들한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이 노트를 이제 처음 본 거는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30년 되셨어요? 네. 제가 대학원 석사 1학년 때에 박동선 댁에 갔더니 그 한 방에 보자기에 싸져 있는 게 있었는데 네. 그게 뭡니까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아버지의 유작품이야, 노트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이 저한테는 한 30년 동안에 참 미궁의 뭔가의 보물보따리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그러다가 작년 4월 달에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을 뵀을 때에 그 노트 하나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함부로 그걸 꺼내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30년 동안 끙끙 앓다가 겨우 말씀드렸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셨네요. 그래서 노트가 경주의 독립목을문학관에 있다는 걸 알고요. 바로 5월 달에 경주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18권이 거기 있는 걸 이제 보게 됐고요. 물론 이제 저는 전시 관람 계획으로 갔으니까 그 안에 걸 보지 못했고요. 그런 다음에 마침 경주에 있는 계시는 경주시청 공무원께서 그 안에 노트가 이렇다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다음에 다시 서울 올라와 가지고 경주의 노트도 아직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보게 해 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걸 이제 한 권, 두 권씩 이렇게 꺼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사진을 다 촬영하고 집에 와서 그걸 읽어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 번도 박목을 선생님의 시가 발표된 적이 없는 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 좀 제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3253님 하마터면 빛을 못 보았을 귀한 보석 같은 시어들이 공개된다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요. 박목을 시인의 생전 육성으로 잠깐 좀 들어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물방울이 된다. 처녀 밑에서 떨어지는 그 생명의 흐르는 리듬을 나는 안다. 나는 접시가 된다. 그것이 받드는 허전한 공간의 충만을 나는 안다. 저희 KBS 방송에서 더 보다에서 소개된 박목월 시인의 육성 낭독으로 작품 전신을 들어보셨는데 짧게나마 들으셨죠. 박 교수님 아버님 육성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이고, 저 목을문학관에 갔다가 아버님 목선 들고 그냥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직도 경상도 인토네이션이 말은 표준어지만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억양이 약간 경상도 억양이 좀 남아 있으시네요. 느끼시나 보네요. 아버지로서 박목월 시인은 생전 어떤 모습이셨을까 궁금한데 어린 시절에 아버님과 추억 가운데 특별히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내가 처음 들어갔는데 대구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동생을 봤기 때문에 아버님이 날 데리고 아버님이 그때 개성고등학교 선생님 하셔서 아침에 데리고 갔다가 저녁에 데리고 오는데 내가 1학년 처음 들어가서 시험을 쳐가지고 100점을 맞았더니 내가 이제 길에 오면서 아버지 이거 100점이에요 그래. 그래서 좋아서 그랬더니 중국놈 빵집에 가서 호빵을 한 개 사면 100점 맞으면 한 개 줄게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런데 몇 번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 점수가 95점인가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이걸 꼭꼭 접어가지고 손에 들고 그 시험 안 친 척하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 날인가 또 쳤는데 또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손에 이렇게 들고서 어떡할까 그러고 걸어가는데 너 손에 든 거 뭐냐 그래서 아버지 나 100점 못 맞았어. 그랬더니 보자 그러더니 보더니 아버님이 내가 저만큼 뒤에 떨어져 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왜 너 떨어져서 따라오나 그래가지고 들킨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이 보도블록에서 이 길로 나가서 뒤로 다시 돌아오더니 날 딱 잡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거 95점 맞은 시험지를 딱 들더니 이렇게 보더니 앉아요. 앉더니 내 키에다 맞춰놓고 어깨를 다 잡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놈아 100점 맞아도 내 아들 90점 맞은 내 아들 빵점 맞아도 내 아들이다. 그리고 호빵 사셨어요? 빵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라. 참 따뜻한 아버님의 그 성품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아버님께서
육필로트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은 일기는 물론이고 직접 가계부까지 쓰실 만큼 이 기록에 진심이셨던 분이라고 들었는데 아버님이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계신 모습은 뭐 거의 매일같이 보셨겠어요. 그 가계부가 쓰여진 시기가 아마 내 생각에 70년대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였어요. 네네. 그런데 그 가계부를 내가 요번에 이렇게 공개하면서 텔레비전에 보여드렸더니 어때 가계부에 저 우 교수가 제일 펴놓은 것이 제일 칸에다가 동규 돈준 얘기만 써놨더라고요. 보다가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쓰셨네요. 근데 그게 동주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랬냐면 어머니가 그때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네네. 누가 그 집 유리창도 못 달고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 지었는데 원녀로서 그래가지고 돈 뜯겨가지고 이걸 그거 뭐야 그 비닐로 잡고 겨울철을 날 그 시기였다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지금 박목월 교수님 하면 박목월 시인 하면은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향토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주로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발표한 대표적인 서정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 교수님께서 우리 박목월 시인의 한국 문학계에 미친 영향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세 분이 청록파라는 파를 만들었지만은 그 전에 먼저 청록집을 만들면서의 세 분이 만나게 됐는데요. 그 청록집을 만들게 된 계기도 사실은 정지용 선생이 먼저 있었고요. 정지용 선생님이 북에는 소오리가 있고 남에는 모오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어떤 서정시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청록 시집을 만들었죠. 청록집을 만들었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미친 영향은 어떻게 보는다면 한국 서정 문학의 김소월부터 이어지는 정통적인 어떤 서정 문학을 본령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과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 풍경을 얘기하면서의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참된 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항상 던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단순하게의 시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가볍다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얘기를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음악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운율과 리듬을 살렸는데 이 운율과 리듬을 살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처음에 동료 시인으로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운율과 리듬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번 주에 미 발표된 시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마저도 장시가 있는데 장시마저도 운율과 리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학 박목월 시 전집에도 없던 작품들이라서 이번 기회에 발표가 되면은 많은 문학 애호가들한테 박목월 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순환님, 박 교수님 아버님과의 추억을 말씀하실 때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하시고요. 4222님, 박목월 시인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아까 그 동규 2만 원까지 쓸 정도로 가계부에 진심이셨던 어떤 생활 시인의 면모를 잘 보이셨던 우리 박목월 시인님의 미발표작 과실의 시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 시는 이번에는 우리 박목월 선생님 목소리보다 KBS 이상호 아나운서가 또 더빙한 목소리로 또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 볼까 합니다. 과실의 시. 날로 고가라는 처참한 박목월 일가의 가계부 위에 큼직한 운명의 바위가 자리 잡는데 어린 것을 조부모께 맡겨야겠군. 사변 후 두 번째의 완패. 그런 어느 날 거리에서 문득 바라보는 과일 가게는 유난히 빛나고 화려하고. 과실의 시라는 시를 이상호 KBS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어보셨고요. 지금 우리 박동규 교수님께서는 그 기자회견 며칠 전에 하셨을 때요. 참 한 소절 기자들이 좀 읽어주십사 했는데 떨려서 못 읽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박목월 시인님 목소리 들었고 또 KBS 아나운서 목소리 들었고 이번에는 그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밤 정거장, 이 밤 정거장 한 소절을 좀 낭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밤 정거장입니다. 밤 정거장 박목을 너무나 먼 길을 나는 방황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이 적은 정거장에 내렸다. 내 트렁크는 뉘우침으로 때가 저린 헌옷까지 이미 눈물은 손수건에 흘러버리고 없었다. 그러나 그 정거장은 여전했다. 퇴합실에는 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다. 예, 그리고 뒤에 나무 부분 제가 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밤하늘같이 수심겨운 어머니의 얼굴. 나는 차표를 주고 개찰구로 나왔다. 반성의 먼 여로를 끝내고 어머니와 나란히 밤길을 가면 내가 본 레일 위에 달빛이 빛났다. 이런 밤 정거장이라는 시인데 사실 이게 저도 읽으면서 어떤 시어의 표현이고 내용인지는 해석해 봐야겠지만 이상하게 여기 올라오는 뭔가가 있네요. 뭉클하기도 하고 뭔가 소름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46년 만에 대중에게 소개된 박목월 시인의 미발표작 밤 정거장이었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고즈넉한 역의 어떤 밤 풍경 또 방황을 담기도 한 것 같고 또 어머니라는 부분이 실은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예. 이 박목월 선생님이 그 대구에 나가서 네. 개성학교 자치 생활을 했어요. 6년을 예. 5년인가 6년을 개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쓴 시간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정거장이라는 우리 고향역인데 할머니가 사시던 건천역이에요. 네네. 내릴 때 자기 옷가지들 트렁크에 넣어서 그 자취할 때 가지고 입었던 옷들을 들고 내리는 그 트렁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런 풍경을 이렇게 그리셨군요. 밤 정거장. 건천역이 이제 경주 쪽에 있는. 그래 경주 영천에서 대구에서 영천으로 가는 길에 네네. 그리고 경주로 가는 길에 있는 그 건천역에 30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 경주에서. 예. 특히나 그 이번에 소개된 여러 작품들이요.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이렇게 당시 사회 현실을 다룬 그 작품이나 산문시 이런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우 교수님이 잠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작품에서 예. 그동안에 보여줬던 작품들이 되게 자연 묵가적이고 서정적이다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서정적인 것은 어느 작품이나 소재라든가 배경이 어떤 작품이 있더라도 서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재가 좀 다양하게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요. 네네. 그중에서도 6.25 전쟁의 참혹함, 해방의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시대를 많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 교수님 목소리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 교수님 목소리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중에서도 방문이라는 작품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초인종을 눌렸다. 안에서 벨은 길지도 짧지도 않게 울렸다. 하인이 나왔다. 나는 손님이었다. 음적실에서 기다렸다. 복도에서 끌리면서 가까워오는 신발 소리. 차가 나왔다. 담담한 시간이 물기문으로 피어올랐다. 찻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쓰고도 향기로운 우롱차 한 모금씩 마셨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길지도 짧지도 않게 들간에서 구두끈을 메었다. 당하지 않게. 수련되는 불의 정령 그것이 실수였다. 볼은 달아오르지 않아야 했다. 돌에서 살아나는 숨결 그것이 실수였다. 돌은 돌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 돌에서 살아나는 핏줄 그것이 실수였다. 돌을 돌로서 굳어져야 한다. 환한 눈 그것이 실수였다. 눈에는 커튼을 쳐야 한다. 울리는 천상의 선율 그것이 실수였다. 길은 절망으로 막혀야 한다. 울렁이는 세계 그것이 실수였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앉아야 한다. 이제는 늙어야 한다.
예, 방문이라는 시를 우리 우 교수님께서 낭독해 주셨는데 낭독의 발견 아니고요. 뉴스레터 K 시사 프로그램 맞습니다. 지금 시어 보니까요. 그것이 실수였다. 이런 부분도 반복되고요. 또 소재나 내용도 좀 기존에 알던 것과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기존에 알던 박목월 선생님의 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저는 이 예. 시를 추천한 이유는 제가 이 시를 아침 한 8시경 돼서 네. 읽었을 때요. 네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이 시가 한 편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작처럼 돼 있는데요. 예. 겨울 음접실, 폐문, 신방, 방문 이렇게 이어지는 시들이 제목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속에서의 시적 화자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앞에 놓고 있는 것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 투영시켜 놓고 그 속에서의 내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자, 우리 박동 교수님, 우리가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 시들을 참 이렇게 들으면 뭔가 와닿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데 왜 당시에는 발표를 안 하셨을까? 어떤 문학적인 완성도를 고려하셨을까? 왜 그럴까 싶은데 교수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짐작되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박목월 선생님 시집을 많이 내질 않았어요. 예. 그래 뭐 한 5년이나 10년 만에 한 번씩 냈는데 그 내릴 때 그 시집의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 예. 요번 시집의 주제는 청담이라면 청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테마의 예. 주제의 일관성을 가지고 그것을 뽑아서 올려놓고 시경량이 비슷한 걸로 정리해 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실험적인 시 같은 이런 시들은 따로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번에 공개된 시들을 계기로 박목월 시인에 대한 어떤 문학사적인 어떤 재평가 또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내 생각에는 예. 박목월 선생님 시는 청덕파 시대의 자연과의 만남에서부터 인간과의 만남으로 변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간 안에서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그리고 자아와 이제 밖으로 드러난 자아와 속에 들어있는 자아 네네. 우리가 이게 이런 것에 대한 자기 둘레의 과정으로 확대돼가는 과정이 또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으로 가는 예. 신과의 대화의 신앙생활의 이야기가 그다음에 이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소재의 변화 또 자아의 내면과 외면의 어떤 대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주목하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요. 우 교수님 지금 박목월 선생님의 미발표 작품들 읽고 싶은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시집으로 출간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시집 출간은 당분간은 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예. 제가 이 6필 원고로 되어 있는 시를 맨 처음에 접했을 때 느꼈던 그 전율감은 네네.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하나의 좋은 감성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도 육필 씨가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을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조만간 이제 글론이 나오면은 그 육필 씨 원고 자체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 방법을 좀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요즘에 굉장히 뭐 소통도 빠르고 모든 첨단 기기가 동원돼서 서로의 이런 반응도 빠른 시대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시의 위상이라는 게 뭘까 또 생각하게 되고요. 또 박목월 시인의 이런 미발표 시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시와 또 시인에 대한 관심은 조금 높아졌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왜 시를 읽어야 될까, 박종훈 선생님? 제가 시의 또 하나의 기능에 예.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자기를 구원하는 힘. 구원하는 힘. 예.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자연 안에서의 자기를 어떻게 하나의 인간으로 구원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느냐. 이런 것에 시가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시를 통해서 우리들이 서정적 자아라는
자기 속에 들이는 감성적 자아의 발견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양식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 교수님께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왜 시를 읽어야 될까요? 저는 시 전공자 아니어서 예. 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소설 전공자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시를 읽을 때 왜 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왜 시를 읽니?라고 한다면은 시를 읽으면서의 제 몸속에 있는 거, 정신 속에 있는 새로운 감성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네. 어떤 장면에 어떤 시 대목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고 그걸 그냥 그대로 정신 세계로 이어지면서의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성과 그 정신 세계는 인간의 좀 더의 내면적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어떤 문학 장르라고 생각 들고요. 다만 그 문학 장르를 이런 좋은 장르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쉽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될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이 시적인 이 음악성이 노래 가사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음악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박모 선생님도 한 40곡 이상의 가곡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한 시를 통해서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발견하는 좋은 예술 장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동 교수님, 아버님의 유작을 공개하시면서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다고 들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슴으로 시를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네네. 우리가 시는 깨달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울림도 있고 다시 자기 변화에 이 시기를 찾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네네. 모골 선생 시가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고 세상에 꿈꾸는 하나의 길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떨지 않으시고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동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우정권 단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어려운 걸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퇴근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8탄 분기점까지 8km 정체되고 있고요.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또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으로도 각각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8km 정체되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은 청주 분기점 부근 진입로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지난 피발령 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또 회인 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은 부경천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화요일 이 시간은 특별히 과학계 소식을 전하는 과학 파파뉴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과학계 소식 전해주실 윤신영 얼룩소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 파파뉴. 그렇다면 과학계 소식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다에 대한 이야기요? 예. 네네. 아직 겨울에 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초봄이지만 바다는 이미 좀 펄펄 끓고 있거든요. 무려 1년 이상 역대 가장 높은 수온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바다가 온도가 높아진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끓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전 지구 바다가 이전 어느 해보다 뜨겁게 달궈졌는데요. 저는 이제 과학기자로서 매일 기후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면서 그렇죠. 그 지구 기온과 수온 변화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네. 바로 이틀 전인 한 3월 17일까지 지구는 372일째 그 해당일 역대 최고 수온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372일 만에 경신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17일이라고 하면은 인류가 관측한 모든 해이 3월 17일보다 그 날이 가장 따뜻한 그 날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려 1년하고도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데요.
인류가 수온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네.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인류가 탄생한 이후 이해 이 바다가 가장 따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는 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으로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일상 용어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 기온이 오르면 수온도 오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기온과 수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뜻 당연한 현상 같은데요. 그래도 특히 바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바다는 지구에서 생긴 남는 열,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뜨거워지면 그 남는 열의 90% 이상을 저장하는 거대한 열 저장소거든요. 그런데 이 열 저장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이 대부분은 조용히 품고 있고 온도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전부터 갑자기 굉장히 빠르게 온도가 매일같이 올라간 거예요. 아마도 이런 현상에 이면에는 바다가 품고 있는 열의 양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그런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다에 그러면 열이 많아지면 펄펄 끓으면 기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과거에 저도 한번 취재를 했을 때는 고수온 현상으로 우리 어민분들이 뭐 시름이 깊다 뭐 이런 얘기는 얼핏 들어봤는데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어민 영향도 아마 굉장히 지금 심각할 것인데 네.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여러 가지 2차 영향이 지구 전체로 다가오는데요.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극한 기상 현상입니다. 네. 뭐 집중호우나 폭풍 같은 것들이 발생도 늘어나고 강도도 강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이후에 보면은 유럽과 남미, 중국에서 폭우와 함께 대형 홍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직업이 저도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 매일 체크했는데 예. 거의 매일 지구 전역에서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마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 네. 또 하나는 바다가 따뜻해지면은 전 바다가 고르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극지역이 특히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많이 올라가요? 예, 네네. 훨씬 더 빠르게 크게 올라가는데 그 얘기는 빙하가 이제 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게요. 빙하가 녹으면은 이제 얼음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햇빛 반사가 줄어들고 네.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됩니다. 아마도 더 지구 온난화의 악순환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쩌면은 그 지구 온난화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방아쇠를 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 자체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다 생물들 떼죽음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뭐 양식장도 있을 테고요. 뭐 수온으로 인한 뭐 변화도 있을 테고요. 떼죽음이 있군요. 예. 네. 보통 온도도 온도지만 그 산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숨을 못 쉬어서 물고기들이 많이 죽는데 지난해 12월에 보면은 그 일본에서 정어리 떼죽음이 그 보고가 됐는데 네네. 아마도 그 원인이 해수온 상승과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서 바닷속에 있는 산소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폐사가 되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있었던 게 지난해 말에 있었던 그 일본의 정어리 떼죽음도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불가피한가요? 막을 수 없나요? 바다 온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인류가 만든 그 효과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한데 네. 또 상당 부분은 또 자연적인 변동이기도 합니다. 그 올해는 그 동서태평양의 수온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변하는 예. 그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의 둘째 해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시작됐고 올해 둘째 해인데 보통 엘니뇨 해가 첫째 해에는 수온이 많이 오르고요. 네네. 둘째 해에는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 3월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1년이 지났지만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인데 올해도 만약에 이 패턴을 따른다면은 수온이 한 지금을 정점으로 서서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좀 다행인데 예. 문제는 지난해 분석을 보면은 엘니뇨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분석이 돼 있어요. 예. 그 경우는 엘니뇨가 끝나도 상당 부분 온도가 좀 남아 있을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굉장히 지금 그 민감하게 지금 이 시점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신영 에디터와 함께 바다 관련된 얘기 또 끓고 있는 바다 얘기를 했는데 다음은 스케일이 크시네요. 바다 핵구 우주로 갑니다. 우주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좀 그 상상력을 좀 멀리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우주 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1977년에 발사되고 47년 동안 우주를 외롭게 항해하고 있는 탐사선이 있습니다. 네. 바로 보이저 1호인데요. 보이저 1호. 예, 네. 아마 뭐 교과서나 이런 데서 많이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네. 지난해 11월 이후에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사실상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네네. 워낙 오래된 거고 고장도 많이 나고 했으니까 뭐 충분히 올 일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좀 되살려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5개월 만에 미국 항공우주국이 그 지구와 교신할 가능성을 찾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예.
보이저는 그 발사 이후 태양계 목성과 토성 등 외곽의 행성을 차례로 스쳐 지나간 탐사선입니다. 인류가 만든 물체 가운데 처음으로 태양계 밖 공간, 흔히 성간 공간이라고 하는데 태양계 밖까지 갔어요. 네, 밖을 내뚫고 나간 거의 첫 번째 그 탐사선이었고요. 1990년에는 그 지구에서 한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뒤로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었는데 그 사진이 그 유명한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입니다. 그게 이제 보이저 1호가 찍었던 사진이군요. 창백한 푸른 점. 근데 보이저가 촬영했던 뭐 목성 또 토성 뭐 타이탄 사진도 참 신비롭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더 좋은 탐사선이나 카메라가 만들어지면서 더 좋은 해상도 높은 그 행성 사진이 나왔지만 그 이전에는 보이저가 찍은 사진이 거의 가장 유일한 사진이었는데요. 그렇게 지상에서 볼 수 없는 태양계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인류의 시야를 넓혀줬습니다. 이 보이저는 지금 지구에서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고요. 240억 킬로미터요. 이게 이제 거리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빛의 속도로 꼬박 하루를 가야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22시간 30분이니까요. 보이저가 교신을 하려면은 45시간이 지나야 답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멀리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 때문에 그 수신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어디가 고장 났나요? 네, 보이저가 원래는 이제 뭐 수년 안에 임무를 종료할 목표였기 때문에 내구성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선을 많이 해가면서 오랫동안 지금 그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전력도 최소한으로 지금 조절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거의 지금 남은 유일한 기능이 주기적으로 이제 생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다,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최소한의 기능만 지금 켜놓고 있는데 지금도 신호는 들어오는데 5개월 전부터는 그 신호가 의미 없는 신호로 바뀌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상에서는 이걸 보면서 뭔가 이 신호를 신호로 바꾸는 그 전파로 바꾸는 그 장치에 문제가 생겼겠다라고 추정은 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최근에 나사에서 어떤 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컴퓨터 한 대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그 진단을 내리고 지금 분석에 좀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하여튼 보이저호가 60개 정도 되는 언어로 된 인사말 또 뭐 이미지, 음악 같은 걸 좀 담고 있어서 그거를 뭐 황금 레코드판인가요? 싣고 나중에는 외계인에게 전달하는 게 최종 임무라고 하는데 그 전달까지 잘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우주에 이어서 우주 산업에 관련된 얘기네요. 네, 이건 짧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의 정부, 국가 정찰국과 함께 한 2조 원 규모의 그 스파이 위성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조 원 규모. 네, 밝힌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의 로이터가 여러 명의 이제 복수의 증언들의 바탕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실드라는 이름의 위성 감시망이고 수백 개의 위성을 띄우고 그중에 이제 카메라와 이미지 센서를 장착한 대형 위성을 이용해서 지상을 관찰하고 목표를 탐지하고 요 정보를 중계 위성을 통해서 이제 전달받는 그런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뭐 이미 우주에 수많은 위성을 쏘아 올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통신 위성, 군집 위성을 이미 만들어서 5,5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종류, 뭐 군사든 어떤 다른 분야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고요. 우주산업계는 스페이스X가 이제 통신 외에도 최근에 이제 또 그 초대형 발사체죠. 그 스타쉽의 발사 실험 발사도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올리고 발사체를 완성하고 나아가서 달보다 먼 심우주 탐사까지 우주 산업 전반을 지금 굉장히 개척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3253님이요. 얼룩소 에디터라고 소개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얼룩소랑 어떤 거 하시는지 잠깐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늘 첫 코너에 나오시다 보니까요. 네, 얼룩소는 그 이름은 이름 들으시는 것처럼 그 얼룩소가 맞고요. 얼룩 그 누렁소 얼룩소 할 때 얼룩소고요. 영어로는 이제 얼룩겟 소사이어티라는 말의 이제 그 줄임말입니다. 사회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담는 그런 미디어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저는 그곳에서 과학기술과 기후를 담당하고 있는 에디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신영 얼룩소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압승하면서 5선을 확정했습니다. 러시아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푸틴 대통령.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일리아 벨라코프 수원대 교수님 모시고 러시아 대선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7일까지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 거의 90% 육박한다고 하던데요. 5선을 확정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총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대선의 전 세계 대선의 역사를 알아보신 분이시면 이렇게 큰 득표율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87.21%. 그렇죠. 네. 거의 중앙아시아 독재 국가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로 예시를 드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네. 거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득표율인데 러시아가 다시 한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선거에 승리하면서 2030년까지 집권을 하게 됐는데 19년을 집권한 스탈린의 기록을 깨는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2020년에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헌도 했었잖아요. 푸틴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전망하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푸틴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푸틴이 뭘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지금에 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고해 봅니다. 앞으로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또 러시아 국내에서는 계속 탄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박미영님, 일리아 반가워요. 비정상회담 볼 때부터 팬이었어요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러시아 내부 반응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정말로 푸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 이게 결과로 반영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러시아 내부는 사정이 어떤가요? 우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지지율이라는 말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지지율이라는 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들이 나와서 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가는 그런 후보에게 주는 표라는 뜻인데 러시아에서는 지지가 아니라 충성도예요. 충성도. 그러면 충성도 87.21%가 맞나요? 그렇죠. 네. 지지와 충성도의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강제성인데 강제성이 전혀 없을 때는 지지고 강제성이 있을 때는 충성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러시아 이번에 대선에서 국내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찾아보면 강제로 인한 그런 그 투표 행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그대로 누군가의 등 뒤에 서 있어서 내가 어디에서 이제 찍을지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찍고 그러니까 투표하고 사진 찍고 이 사진을 자기 상사에게 보내야 한다거나 인증을 하고요.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강제가 상당히 많았던 사례가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방에서는 이 투표에 조작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에서 그런 건가요? 의도는 단순하죠. 그러니까 모든 독재 국가들의 의도는 항상 권력의 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크게 예외가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항상 푸틴 대통령의 2020년에 개헌한 이유도 역시 자기가 다시 한번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도발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권력을 위해서 뭐든 간에 법을 위반해서라도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예, 방법론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밀 투표를 보장할 수 없는 투명한 투표함이 동원됐다든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흘간 대선으로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든가 선거 감시가 공정하게 하기 어려워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온라인 투표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특히나 저는 투명한 투표함 이거는 눈에 띄는 게 투표함이나 기표 방법이 또 제각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거는 러시아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나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바로 감옥으로 간다는 각오로 것 같은데 네.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애교 수준이라고 봐야 하는 거고요. 사실상은 그것도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투명한 투표함을 하는데 네. 근데 프랑스랑 러시아가 다른 게 프랑스에서 투표 용지를 봉투에 놓고 거기는 투표함에 투하하거든요. 러시아는 그냥 그대로 다들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이제 투표 용지를 넣었는데 잘못 찍었다. 예. 그러면 여기 선거위원회 사람 중에서는 이거 꺼내고 다시 한번 투표하라라는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아까 그 뭐 청취자분들 좀 궁금하시는데 아까 우리 충성도다, 충성률이다 표현도 하셨고 또 이렇게 이의제기라면 감옥 간다는 각오를 한다 하셨는데 교수님은 그 러시아 출신이시면서도 한국으로 귀화를 하신 거죠? 네, 그렇죠. 러시아에서 선거 과정도 궁금한데 선거 캠페인이나 TV 토론회 같은 것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 네, 아예 없었고요. 그러니까 푸틴이 사실은 이번에 5번째로 이제 출마를 하고 이긴 건데 예. 5번 다 한 번도 이제 토론을 해본 적 없고요. 뭔가의 캠페인, 딱히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매우 첫 번째 그때 2000년에 처음으로 출마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그 네. 이후는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고요. 근데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푸틴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만약에 선거 과정이 투명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충분히요. 지금 뭐 투표 끝난 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조금씩 슬슬 여러 가지 보도들과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만약에 정말 정직하고 솔직했다면 아마 그 2차 투표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푸틴이 50% 미만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푸틴과 2위를 차지한 후보가 다시 2차 투표로 원래 올라가야 하는 게 법대로인데 네네.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뭐 조작이 워낙 너무 많은 의혹을 불거지는 그런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예. 당선 확정 직후에 푸틴의 연설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먼저 반체제 인사였던 알렉세이 나발리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했고요. 또 나토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나발리의 사망 이후에 나발리 부인이 반체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반체제 인사들은 도저히 푸틴 체제를 흔들 수 없는 정도인가 보네요. 지금은 그렇고요. 네. 네, 지금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나발리를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되게 전례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뭐 네. 그만큼의 이제 편해졌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죠. 이제는 이름을 더 이상 공식적으로 부를 만큼요. 그렇죠. 네. 더 이상 위험이 없어졌다. 위험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편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 정도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배계급 내에서의 어떤 동요도 전혀 없는 건가요? 그 밖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푸틴 참모들 간에라든가 아니면 엘리트 중에 뭐 금이 가거나 아니면 뭔가의 분열이 생겼다는 여러 우회적인 네. 그런 간접적인 신호들이 있긴 한데 근데 실제로 공개적으로 그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푸틴의 정권을 비판하는 인사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네. 우크라이나와 전쟁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 2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쵸. 푸틴이 집권을 이어가는 이상 이 전쟁의 양상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을 거라는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분석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예. 언젠가는 뭐 미국 대선에 많은 걸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 대선이 치러지느냐에 따라 뭐 트럼프가 이기냐 바이든이 유지하느냐에 따라 또 우크라이나 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푸틴이 생각하기엔 러시아가 충분히 버틸 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유리해진다라고 지금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정치학에서는 블랙스완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돌연 상황,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딱히 우리가 뭔가의 그런 아주 급격한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로이터 통신에서요, 푸틴 대통령이 5월에 중국을 방문한다 이런 보도도 했던데, 이런 것처럼 러시아는 지금 서방보다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보다는 북한을 택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전략이보다는 상황적인 그런 태도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네. 왜냐하면 전쟁까지만 해도 푸틴이 이 나라들과 그렇게 많이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네. 지금의 상황이 이러니 뭐 북한에 가서 무기를 구걸하거나 뭐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특별히 그 나라의 우호적이라기보다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는 정책이 아닐까. 훨씬 또 이제 논리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푸틴의 5선이 확정되자마자 축전을 보내면서 나는 당신과 굳게 손잡겠다라고 했는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전망을 한번 잠깐 해볼까요? 뭐 저는 북한 전문가 아니지만, 근데 그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는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또 미국에 많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뭐 러시아 승리로 만약에 끝난다면 북한과 더 이상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질 거고요. 근데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계속 관계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8439님,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장기 집권으로 강한 러시아를 만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수작을 지켜보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셨고요. 7711님, 푸틴에 이어서 만약 트럼프까지 당선된다면 우리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7711님의 우려에 대해서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부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을 제일 먼저 내세우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 혹은 미국과 중국의 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에 개입하면서까지는 우리가 국익을 과연 챙긴다라거나 우리에게 좋은 게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리아 벨라코프 수원대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데이트 K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박목월 시인의 미발표 시와 관련해서 장남이신 박동규 교수 그리고 우정권 교수에게 그 의미를 인터뷰로 들어봤는데요. 박목월 시인의 대표작인 나그네를 소리꾼 장사익이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곡 들으면서 뉴스데이트 K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데이트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이트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